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인피니티 BGM 시작합니다. 진행자 이창민입니다. 얼마 전에 뒤늦게 영화 사도를 봤는데요. 왕사남도 아니고 이제 와서 사도를 아무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봤습니다. 보고 나서 벌써 11년 된 영화였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오늘은요 사도로 시작해가지고 그냥 이래저래 뻗어나가는 생각들 따라서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음악들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의 OST 하나 듣고 갈게요. 사도 영화에서 굉장히 음악이 인상적이었는데 인상적이었던 음악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이라도 오셨으면 만반전수명을 하고 일배주로 감흥을 하여 살다 남으신 명과 복록은 자손궁에 전하시고 송경법사 법문을 받아 악시밀랑 버리시고 착할 선자 선심을 돌려 풍화환난을 제쳐놓고 재수소원 생겨주고 왕생극락을 들어가서 인도 환생을 하옵소서. 그대 마음을 채우지 못해 잠만이도 눈물 흘려서 미안한 마음 두고 갑니다. 꽃이 피고 또 지듯이 허공을 날아
남아있다면 이 바람이 흩어지기 전 내 얼굴 한 번 만져줘. 네, 임모화변을 중심으로 사도세자의 삶과 죽음을 다뤘던 영화 사도의 음악 두 곡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들으신 곡은 나무아미타불라는 그 노래 만조상의 원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으신 노래는 조승우 씨가 부른 꽃이 피고 지듯이인데, 이 노래는 영화에 직접 삽입된 곡은 아니고요. 영화를 바탕으로 해서 뮤직비디오가 제작이 됐었죠. 원래 다른 사람이 부르기로 돼 있던 노래인데 그 취소가 되면서 뭐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못 부르게 되면서 조승우 씨한테 넘어갔다고 해요. 조승우 씨가 사도를 관람을 하고 나서 그날 바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내 얼굴 한번 만져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조승우 씨가 바꾼 가사라고 해요. 영화를 보고 느낀 바를 담아서 이제 바꾼 가사라고 합니다. 영화 사도 저는 일단은 재밌게 봤고요. 재밌게 봤고 11년 된 영화 가지고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재밌게 봤고, 대체로 역사를 잘 다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역사를 큰 줄기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그 흥미로운 갈등들을 잘 부각시켜서 잘 각색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왕실의 일이지만, 이 왕실의 일이라는 점에 더해서 이제 아빠와 아들의 어떤 갈등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아빠와 아들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잘 담아냈다. 어떤 갈등들이 있었고, 이 갈등이 어떻게 해서 사도세자를 내몰았고, 뭐 이런 것들을 참 잘 담아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조금 요거는 좀 과했다 이렇게 느낀 부분이 한 두 개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일단 과하지 않았던 것, 각색이었지만 과하지 않았던 것은 인원왕후의 죽음을 다룬 부분. 인원왕후가 사실은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그 영조와의 갈등 끝에 이 선입파동이 일어나니까 곡기를 끊고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신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은 없었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어떤 거였냐면, 이제 영조가 어느 날 이제 신하들한테 와가지고 인원왕후한테 윤허를 받았다, 선위하겠다, 그 왕위를 세자한테 물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끔 그랬어요. 이게 신하들을 좀 테스트하는 의미도 있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 거의 뭐 고장 부리는 용도로 이렇게 선입파동 한 번씩 했었는데, 아무튼 그날 따라 이제 뭐 인원왕후한테 윤호도 받고 왔다고 주장을 해요, 영조가.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인원왕후가 그때가 이제 마침 영조 딸들 중에 하나가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원왕후가 아니 그 주상이 왔을 때 나랑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내가 그때 막 이렇게 장례도 있고 뭐 경황이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내가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내가 선위하라고 윤호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좀 해프닝이 있었고, 뭔가 뭐 갈등은 있었던 것 같긴 하죠. 분위기를 보면 갈등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돌아가실 때 그렇게 돌아가시진 않았고요, 인원왕후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영화의 어떤 각색인 건데, 다만 뭐 아주 과하다고 느낌을 받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표현하려고 한 바가 인원왕후가 사도세자의 어떤 강력한 보호자였는데, 인원왕후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도세자가 조금 더 심리적으로 이렇게 몰리는 이런 것들을 묘사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연출이었다고 느껴서 역사를 조금 왜곡하는 각색이긴 했지만, 저는 이 부분은 과하다고 느끼진 않았고요. 걸렸던 거 두 부분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이제 사도세자 시호정할 때, 이제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숨을 거두고 나서 영조가 생각할 사에 슬퍼할 도자를 써서 사도라고 해라 하면서 울잖아요. 영화에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사도세자의 어떤 죽음, 안타까운 죽음을 죽인 이후에 뒤늦게 후회하면서 슬퍼하면서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사도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흔히 많이 하고, 영화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영조가 이제 사도세자 거의 죽자마자 거의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시호는 사도로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조는 유명한 울보니까 울긴 울었겠죠. 아마. 그래도 아들 죽었는데 자기가 죽였지만 울긴 울었겠죠. 울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도라는 시호가 사실은 그냥 시법에 따라서 이제 시호를 정하는 시법이 따로 있어요. 이게 어떤 한자를 쓰면 무슨 의미다라는 규칙이 다 있습니다. 규칙이 다 있는데 생각할 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잘못을 뉘우쳤다라는 의미이고요. 도자는 요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요절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도라고 시호를 붙인 거는 그냥 일찍 죽었으니까 도자 집어넣은 거고 사자를 넣은 게 약간 별로 좋은 의미로 넣은 게 아니에요. 아빠로서 아들을 생각하면서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잘못이 있었는데 뉘우쳤다. 이모화변의 어떤 과정이나 결과를 생각하면 적절하죠. 당대에도 그 왕실의 어떤 일기 같은 기록인 일성록을 보면 이제 실록이랑 따로 일성록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대체로 신하들도 시호가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호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걸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정조의 반응인데요.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이제 사도세자라는 시호는 이제 할아버지가 붙인 거죠. 영조가 붙인 건데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이제 사도세자의 시호에 두 글자를 추가합니다. 사도장헌세자라고 이렇게 장헌 두 글자를 추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야 우리 사도장헌 우리 아버지 이제 사도장헌세자야 지금부터 그리고 줄여서 장헌세자라고 부를게. 두 글자로 칭할 때는 항상 장헌세자라고 해요. 사도세자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두 글자로 말할 때는 풀네임 불러야 될 때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줄여서 불러도 될 때에는 뭐 사장 뭐 이런 식으로 줄이잖아요. 무조건 장헌세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싫어했다는 거죠. 사도라는 그 시호를. 이걸 보면 좋은 뜻으로 붙인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유추할 수 있죠. 아무튼간에 그 부분이 좀 하나 걸렸고 또 하나는 이제 영화에서 연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숨긴 부분. 영화가 굳이 꺼내놓지 않았던 부분 뭐냐면 사도세자가 사람을 한 100명 넘게 죽였습니다. 100명 넘게 죽인 걸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수는 모르고요. 뭐 이 100명을 죽였다는 게 그냥 많이 죽였다는 비유적인 뜻이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근데 그 죽인 뭐 누구를 죽였고 이렇게 기록된 것들 몇 면을 보면 100명 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을 죽였냐?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의대증이 있었잖아요. 의대증이 뭐 정식 그 진단명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아무튼간에 옷을 갈아입는 걸 이게 꺼려하는 강박증의 일종의 증상이라고는 하는데 옷을 갈아입히려던 나인 그러니까 궁녀를 때려 죽였다. 이거는 유명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갑자기 막 화가 솟구쳐 오르고 갑자기 광증이 도지고 이래가지고 뭐 4시부터 해서 궁녀들 뭐 어디 하인 심지어 뭐 그 밖에 나갔다가 백성 때려 죽인 것도 있고 좀 크게 문제가 됐던 거는 본인 후궁들도 이렇게 때려 죽인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원래 궁녀였던 분을 그 자기 후궁으로 들이고 이 후궁으로 들이는 과정도 이게 사실상 사고였어요. 왜냐하면 궁녀가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궁녀는 그 당대에는 이제 왕의 여자잖아요. 근데 이제 궁녀가 덜컥 임신을 해가지고 영조랑 한따까리 하고 한바탕 혼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궁녀로 이렇게 그래 뭐 임신했다는데 이러면서 궁녀로 이렇게 들이게 된 게 그런 사례가 2명 있거든요. 그런 사고를 2번이나 치고 그 중에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그 후궁을 이제 본인 손으로 때려 죽이는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100명 넘게 죽였으니까 많이 죽였죠.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 이모화변이 일어나던 시점에는 이모화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던 그 시점에서는 사도세자를 죽이지 않을 방법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에는 이 살려서 그대로 왕위를 물려받게 해두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너무 정상이 아닌 상태였어요. 이미 사도세자가. 그렇게 된 원인이 누구한테 있냐 하면 영조한테 있죠. 당연히.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영화에서는 굳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축소해서 사람을 많이 때려 죽였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축소합니다.
그러해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리긴 했는데 또 전반적으로 잘 표현한 부분은 영조가 세자는 죽이지만 세손이 될 이제 정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재판을 거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자연사를 연출한 그런 그 어떤 심리적인 이유, 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여버리면 세손까지 죄인의 아들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실록에 보면 당파고 나발이고 그냥 노론이고 소론이고 할 거 없이 신하들이 주구장창 얘기하거든요. 영조한테. 세자 좀 그만 갈구시라고. 세자가 너무 심하게 하시니까 세자가 왕 앞 전화 앞에만 나오면은 벌벌 떠느라 생각이 있어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걸 답답해 하시는데 네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당파를 가리지 않고 합니다. 이 신하들이. 왜냐면 그때 이제 세자가 회장세자 일찍 죽고 세자 하나 있는데 그 세자 죽으면은 난감했거든요. 영조가 그렇게 오래 살 줄 아무도 몰랐으니까. 어린 세손한테 이제 왕이 넘어가면 또 나라가 혼란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거 뭐 당파고 뭐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거 세자한테 무슨 일 생기면 큰일인데라는 생각이 다 신하들한테도 좀 있어가지고 그만 좀 갈구시라는 얘기를 모두가 주구장창합니다. 영화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다뤘고 우리 역사 쪽에서 이제 오래된 그 음모론 같은 게 있죠. 이제 노론이 사도세자를 죽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좀 잘 묘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봤고 재미있게 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제 뻗어나가는 생각들이 있죠. 일단은 아빠가 아들을 이렇게 권력자인 아빠가 아들을 이렇게 견제? 사도세자 견제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아빠가 아들을 죽인 사례가 세계사에 아마 꽤 많이 있을 텐데 권력이랑 그런 거니까 어떤 것들이 있지? 하고 궁금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제일 먼저 일단은 안 찾아보고 생각난 거는 저거죠. 아빠와 아들의 갈등으로 제일 먼저 생각난 거는 조선 초에 이제 태조 이성계와 이방원의 갈등이 있었죠. 이성계가 그 조사이의 난을 사주해가지고 조사이라는 신하한테 이제 난을 사주해가지고 이방원을 제거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요게 일단 생각이 났고, 요 조사이의 난이 예전에는 드라마 같은 데서 잘 안 다루던 그 사건이었는데 역시나 좀 아주 오래된 드라마입니다만 육룡이 나르샤에서 그 이방원과 이성계의 어떤 관계를 굉장히 혐관으로 다룬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마침 또 거기도 배우가 유아인 배우여가지고, 유아인 배우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거나 이렇게 선호하는 배우는 아닌데 이런 역할은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육룡이 나르샤 생각이 좀 났었고,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육룡이 나르샤 음악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무이야 듣고 가시죠. 갈춤의 꽃놀이터와 전에 노래가락 시리게 흥겨운데 500년 공들여 애써온 대연 모두 어사로다. 아비는 칼 맞아 쓰러지고 자식들은 세금에 찢겨 죽고 채가루 날리는 만월 때에 목소리 부수어라. 누이야 누이야 세상의 문놈이 생사를 가름의 정치와 칼이 다르게 무엇냐. 천중의
청중의 이름 없는 새야 왜 그리도 그 슬프게 우느냐 어차피 들꽃의 진자리는 찾을 수 없지 않느냐 찾을 수 없지 않느냐 네, 잠깐 무이야 듣고 왔고요.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이제 이방원과 이성계의 갈등이 있었고, 조선 후기에는 사도세자와 영조의 갈등이 있었고, 이렇게 아버지인 왕과 왕자가 갈등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세계사 쪽으로 보니까 또 재밌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터키, 이제 터키라고 하면 안 되죠. 튀르키예 과거 이제 전성기였던 오스만 제국의 가장 그 찬란했던 시기를 이끈 왕이 슐레이만 1세입니다. 슐레이만 1세는 셀림 1세의 아들이었고요. 각종 외적으로는 이제 정복 사업들, 여기저기 이제 영토를 확장한 주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주변국들 입장에서는 재앙이었던 이런 업적들도 있고, 내치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어서 그 튀르키예에서는 굉장히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라고 해요. 보면은 뭐 헝가리 왕국을 점령했고, 정복군주로서 강력한 인상을 남겼지만, 입법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또 내부적으로도 그 이슬람법인 샤리아가 이제 구체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한 카눈이라는 이제 규율을 만들기도 하고,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그리고 노예 출신이라도 이 사람이 괜찮다 싶으면은 이렇게 관료로 올리기도 하고, 장영실이 좀 생각이 나죠. 하여튼 이런 업적들이 있고, 예술이나 건축 쪽으로도 또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문학적인 재능도 있어가지고 튀르크어와 페르시아어를 모두 잘 했다고 하는데, 일기를 열심히 써가지고 이제 역사학자들에게 좋은 기록물도 남겨주고, 따로 필명을 쓰면서 이제 많은 시 같은 것도 짓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분이 또 마치 영조랑 좀 비슷하네요. 영조도 이제 내치 쪽에서는 훌륭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후계자 문제가 약간 이제 약점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들을 2명이나 죽였어요. 이 양반은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그 무스타파, 사실상 세자였어야 했던 무스타파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는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 오스만 제국의 황제면은 정실 부인 말고도 후궁들 이렇게 많았겠죠. 근데 정실 부인의 아들이었던 무스타파는 이제 그 슐레이만 1세가 그 후궁들을 총애하기 시작하면서 그 왕의 우선순위에서 점차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밀려나던 끝에 1553년에 고변이 들어옵니다. 무스타파 왕자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래서 역모 혐의로 처형돼 버리고 맙니다. 처형돼 버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왕자들 중에서 셀림, 바에지트, 지안기르 이렇게 아들들이 남아 있었는데, 지안기르는 좀 병약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이제 왕위 경쟁에서는 탈락이었고, 최종적으로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된 거는 그 슐레이만의 아버지와 이름이 똑같은 셀림이었는데요. 근데 셀림이 왕위 계승을 받을 게 거의 확실해지니까 바에지트 입장에서는 자기 형제지만
나랑 왕권을 두고 경쟁했던 사이잖아요. 셀림과 바이지트는 왕권을 두고 경쟁을 했었잖아요. 셀림이 왕이 되는 순간 나의 죽음은 확정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마도 맞는 판단이었겠죠. 그래서 바이지트가 최후의 발악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일으켰다가 이제 당연히 실패를 하고 역시나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2명이나 죽인 터키의 왕이 있었고, 이 슐레이만 1세의 치세를 다룬 터키의 어떤 국민 드라마가 있다고 해요. 위대한 세기라는 무테셈 유즈이을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발음이 정확한지는 전혀 모릅니다. 아마도 발음 되게 구렸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드라마가 있다고 해서 어떤 드라마인지 OST나 한번 들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 들어보시죠. 네, 터키의 유명 드라마였던 위대한 세기의 음악 하나 듣고 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계사에서 왕자를 살해한 사례를 또 찾아봤는데 스페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스페인이 한참 잘 나갈 때, 저기 막 남미 쪽에 이제 식민지 만들고 막 이러면서 잘 나갈 때, 이제 카스티아 연합왕국 시절이죠. 이때 펠리페 2세라는 또 여기서도 스페인에서 아주 그냥 여기도 스페인에서 아주 나름 또 왕국이 전성기였던 시절의 왕이니까 권력이 대단했던 왕이었겠죠. 아들 중에 이제 돈 카를로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돈 카를로스 아들이 이쪽은 또 좀 사도세자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막
그 원인이 여기는 막 아버지가 갈궜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는 좀 외상이 원인이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1562년에 이제 돈카를로스 왕자가 17살이었는데 시녀랑 술래잡기를 하면서 뛰다가 계단에서 자빠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원래도 그렇게 막 그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편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특히나 뭐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이러면서 이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머리를 한번 다치면서 더더욱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심지어는 그 돈을 들고 도망가가지고 반란군에 가담하기도 하고 그 스페인은 유명한 가톨릭의 어떤 수호 국가였잖아요. 가톨릭을 수호하는 국가였잖아요. 근데 가톨릭을 내팽개치고 자기는 신교라고 막 주장을 하기도 하고 서자 출신인 숙부를 끌어들여가지고 아빠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다가 걸리고 막 그리고 그게 걸리니까 다이아몬드를 삼키고 화롯불에 뛰어들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고 막 아무튼 여기도 이제 왕자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았었는데 여기까지 가니까 이제 필리페 2세가 아들을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로 왕위가 가면 큰일 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겠죠. 그래서 반역죄로 사형을 시켰어야 하는 건데 사실은 차마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어느 나라의 그 아들 저기 뒤주에 갖다 죽였던 왕과는 다르게 그렇게는 못하고 탑에 유패를 시킵니다. 탑에 유패를 시켰는데 그 유패당한 돈칼로스는 막 단식 투쟁을 한다든가 막 갑자기 막 폭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안에서도 역시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이제 감옥 안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필리페 2세도 제 아들을 이렇게 죽이고 나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아무도 카를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아들이 좀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원인은 뭐 사도세자처럼 뭐 아버지가 원인 제공을 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정상이 아니었던 아들을 이제 왕위를 안주기 위해서 이렇게 죽여야 했던 비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사건, 요 인물 돈카를로스를 주인공으로 한 오페라 작품이 있죠. 유명한 오페라 작품 프리드리히 실러의 연극이 있었고 이 연극을 가지고 만든 주세페 베르디의 돈 카를로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 돈 카를로의 오 카를로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시죠. Ascolta, la madre aspetta, o San Giusto, domani tutto lo sa. Alla terra mi manca. Carlo mio, a me porgi la man. Io morrò lieto in cuore che potei così servar alla Spagna Salvatore o di me non ti scordar. Di me non ti scordar.
ragliare tutta veri ed io morir per te io morrò lieto in cuore che potei così servar la Spagna un salvatore di scordar salva la Fiandra Carlo addio 네, 오페라 돈 카를로의 오 카를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례는요, 로마 제국입니다. 326년에 있었던 일인데, 콘스탄티누스 1세에게 이제 장남인 크리스푸스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이 한참 혼란스럽다가 이제 사두정의 난이라는 그 내란을 좀 정리를 하고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로마 제국의 단독 황제로 다시 즉위를 하게 되었는데, 요 즉위하는 과정에서 크리스푸스 왕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별일 없이 이렇게 역사가 흘러갔으면 왕위를 계승할 것이 확실했고, 거의 확실했고, 심지어는 뭐 계승받기 전에도 마치 조선으로 치면 뭐 세종 문종 관계처럼 이렇게 아버지와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뭔가 치세를 할 만한 이런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콘스탄티누스 1세가 크리스푸스 왕자를 체포해서 처형해 버립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이때 혐의가 뭐였냐면 이제 그 아버지인 콘스탄티누스 1세의 후처였던 플라비아 막시마 파우스타와 간통했다는 혐의였어요. 그러니까 계모랑 간통했다는 혐의였던 거죠. 네, 그 계모가 왕비인. 그래서 죄목은 간통이지만 형벌은 사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고가 있었고, 심지어 그 과정도 굉장히 끔찍했는데, 콘스탄티누스 1세가 이제 크리스푸스 왕자를 긴급 체포한 다음에 고문을 하고, 엄청난 고문을 가하고, 그리고 이제 재판도 받지 못한 채로 이제 처형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이제 플라비아 막시마 파스타도 로마 목욕탕 유명하잖아요. 뜨거운 목욕탕에서 질식사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과 관련된 이런저런 기록들이 모두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대의 공식 기록들은 대체로 다 삭제가 됐고, 뭐 한 서기 4세기 말쯤에 이제 출간된 카이사르의 전형이라는 책에서는 콘스탄티누스가 전투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 로마 제국 전체를 먹은 다음에 아내 파우스타의 제안에 따라 크리스푸스를 처형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크리스푸스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크리스푸스의 어머니가 아니라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인, 그러니까 크리스푸스의 할머니인 헬레나가 손자의 죽음을 지나치게 슬퍼하자 콘스탄티누스는 그제서야 뭐 후회를 하고 파우스타를 끓는 목욕탕에 던져 죽였다. 뭐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대체로 이제 죄목이 간통이었다라는 점과 파우스타가 그 모함했다. 그 왕자를 모함했다. 그리고 왕자가 죽고 나서 몇 달의 시간이 흐른 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파우스타를 죽였다. 요 정도로 이제 대체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이기 전에 잘 조사를 하셨어야지. 그러니까 뒤늦게 후회하시면 뭐합니까? 아무튼간에 그래서 파우스타와 크리스푸스의 관계가 실제로 뭔가 두 사람이 관계가 있었냐, 이를테면 뭐 범죄가 있었냐, 또는 뭐 두 사람이 실제로 사랑하는 사이였냐, 뭐 이거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추정들이 있는데
대체로 아닐 것이라는 게 좀 강한 의견인 것 같아요. 막 기록이 워낙에 다 지워져 버려가지고 이제 정설까지는 아니고 아니지 않았을까가 좀 우세한 추정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파우스타 황후가 그렇게 죽고 나서 아들 3명이 그 다 제위에 올랐는데 황제가 됐었는데 그 황제가 되고 나서도 자기 어머니에게 내려졌던 그 형벌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었다는 것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이 있었고 여기는 뭔가 권력 다툼의 냄새보다는 뭔가 그 연적으로 이렇게 둘이 좀 붙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모함이 있었다고 하면은 만약에 파우스타의 모함으로 인해서 왕자가 죽은 거라면은 뭔가 사랑 싸움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이 이제 치적이 워낙에 크니까 로마 제국을 재통이라는 과정에서 아들이 치적이 워낙 크니까 권력에 좀 위협을 느꼈나? 마치 저기 그 선조가 광해군 견제하듯이 뭐 그런 느낌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라면 죽이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튼간에 이쪽도 이제 워낙 비극이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오페라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뭐 다른 거 영화나 뭐 이런 거 없나 좀 찾아봤는데 이 사건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콘스탄티누스 1세가 치적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치적이 그거거든요. 저기 로마에서 기독교 공인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의 그 유럽 역사가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이렇게 살던 역사가들이 콘스탄티누스 1세의 치부를 굳이 꺼내서 드러내고 싶지 않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룬 게 많지는 않고 이제 오페라 파우스타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파우스타라는 오페라는 그 이탈리아의 가에타노 도니제티가 작곡한 오페라고요. 음악 하나 들어보고 가시죠. 어떤 음악인가? 네, 오페라 제목이 파우스타인데 크리스푸스가 아니죠, 제목이. 파우스타. 이 작품에서는 그 새어머니인 파우스타가
그 크리스푸스를 진심으로 짝사랑하는 것으로 지금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푸스에게 그 거절당한 파우스타가 앙심을 품고 남편인 콘스탄티누스에게 크리스푸스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거짓 고변을 하고 이걸 믿은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크리스푸스를 죽이고 나중에 이제 뒤늦게 후회하고 파우스타도 죽고 뭐 이런 그 비극으로 그려냈는데요. 새어머니가 이보다들을 짝사랑했다는 설정을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격정적인 멜로로 풀어낸 무대 예술이라고 합니다. 파우스타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사도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이 뻗어가는 대로 이것저것 찾아보고 말씀을 좀 드렸고 다행히도 세계사에 적당한 사례들과 적당한 오페라들이 또 있어가지고 음악도 몇 곡 가져와서 들어봤는데요.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실 역사를 막 파고들어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역사에서 도파민 도는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 찾아보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특히나 한국사 중에서 특히나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에 완벽히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훌륭한 교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찾아보기도 또 쉬운 편이고 재미있는 것들도 꽤 많고 이래서 가끔 들여다보는데 한 가지 좀 듣는 분들이 이제 제 방송 듣는 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정식으로 역사를 공부한 적도 없고 뭘 잘 알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찾아본 내용 플러스 제 생각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는 거라서 정확한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좀 들어달라는 말씀 시작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야 드립니다. 그렇고요. 오늘 사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식의 흐름대로 방송이 좀 쭉쭉 흘러갔는데 끝으로 음악 하나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의식의 흐름인데요. 사도를 보고 나서 엉뚱하게 그냥 아무 연관 없는데 사도라는 그 제목 때문에 에반게리온이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마지막은 에반게리온 음악으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그 뭐랄까 이런 의식의 흐름이 아니라 좀 멀쩡한 기획을 가지고 음악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인피니티 BGM의 이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 is a dream? We have the dream now. What is a dream? We make the dreams come true.